예, 안녕하십니까. 자나깨나 사기 생각, 안지나 서나 사기 생각,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임채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100세까지 내 재산 지키는 법. 시니어 여러분들 재산을 많이 모으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제를 100세까지 내 재산 지키는 법으로 정했습니다. 강의할 내용을 제목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상대방이 과연 사기를 칠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나의 단점을 알아보는 지피지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차용증 사실 이거 50점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과연 믿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사기꾼을 이기는 증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슬픈 얘기지만 노후에 자식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 제목이 좀 그런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사기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8가지 행동 지침. 저는 이제 오삼불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지피. 예, 적을 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이것이고요. 지기는 이제 나의 단점을 아는 것. 굉장히 마음이 약해서 거절도 잘 못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상대방 말에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나의 단점을 미리 알고 좀 보완을 한다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죠. 우선 대검찰청 사기 사건에 사기 피해금 회수되는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3%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억 원을 사기당하면 300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됩니다.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돈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손자병법의 지피에 해당되는 것. 제가 이제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31가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33년 검사 생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기당하시는 바람에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월세 낼 돈도 없어서 무허가 근무를 해서 중학교 때 전기가 안 들어오는 호야불 밑에서 공부하고 편지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 대해서 관심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너는 사법시험이 되기 전까지는 장가갈 생각도 하지 마라. 완전히 인생을 걸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꿈은 제가 시험에 대해서 검사되는 게 꿈이었고요. 어떤 그런 연유로 검사가 됐고 어렵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다가 보니 한 20년 정도 되니까 비슷한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사기라고 하는 무대에는 사기꾼이라는 배우하고 사기 피해자라는 배우. 그 배우만 바뀌는 뿐이지 그 시나리오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찾아낸 게 바로 어떤 유형. 그게 바로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31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기당한 이후에는 거의 피해 회복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1가지 특징 안에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는, 거래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소한 행동 속에서 그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기꾼 특징이 필요 이상으로 친절합니다. 너무너무 내가 미안할 정도로 잘해줍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닮았다든지 당신의 이러이러한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잘 해주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경계심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허물어지면은 믿게 됩니다. 신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금전을 요구하죠. 적은 금액부터 빌렸다가 잘 갚고 합니다. 점점 이제 신뢰가 쌓이면 그때 이제 큰 금액을 이제 사기치고 아예 연락이 안 되든가 이게 먹튀라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 조심해야 되고 특히 제가 많은 사기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어떤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이 사기꾼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잘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사기쳐서 전 재산을 다 사기쳐서 가져가는 바람에 피해자는 거의 재산이 없어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완전 인생이 망가지는 걸 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미국의 마사 스타우트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님이 쓰신 책을 제가 봤습니다. 옆집에 사는 소시오패스, The Sociopath Next Door 이런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25년 동안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찾아낸 건데요. 그 특징을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사기꾼의 어떤 그 행동 특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사전에 예고 없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이분 그 마사 스타우트 교수님 말에 따르면 2번까지는 참아줄 수가 있답니다. 뭐 이렇게 까먹었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번째에도 똑같이 그냥 무단 약속을 위반하면은 이건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소시오패스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고요.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무단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갑자기 더 큰 이익이 생기는 약속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자기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3번 안 지키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에 속한다. 이게 100명 중에 4명에 여기에 속한답니다. 서울 인구가 한때 한 1000만 명 됐거든요. 그러면 한 40만 명 가까이는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고 카리스마도 강하고 되게 멋있고 굉장히 연기를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합니다. 뭐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뭐 골프장 캐디라든지 평소에는 굉장히 사람이 괜찮았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식당을 갔는데 그 종업원이 조금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그 실수한 정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심하게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할 정도로 막 야단을 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적 약자는 자기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고요. 내가 아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은 거의 자기는 사기를 안 당한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뭐 밥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뭐 골프도 쳐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동정심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연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막 눈물 흘리고요. 가끔 이제 그 사기 피해자들 보면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러 사기꾼한테 찾아갔어요. 사기꾼을 만났는데 너무 지금 현 상황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길래 이 돈 받으러 갔다가 이 돈 받을 사람이 오히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시 또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용기를 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기꾼들은 그런 사기꾼들은 뭐냐면 속으로 자기 연기에 속아줬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기꾼은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시오패스들은 또 끈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사귀어서 자기가 취할 거는 다 취하고 나면 이제 그 이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꾸준히 사귀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계속 주위에 사람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히 소시오패스에 속하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 보면은 자기 어떤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죠. 저는 이걸 이제 병풍치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현직 검사 때 내가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가 지금 그 임검사하고 되게 친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 아냐 그러길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심지어 임검사 명함까지 보여주던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은 아마 어떤 모임에서 제가 그냥 처음 만나서 그냥 명함을 준 사람인데 저하고 친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유상종이라고 그 한 사람을 보면은 그 친구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 사기꾼은 그런 걸 철저히 이용하죠. 어떤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 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 연기를 해서 신뢰를 이제 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제가 이제 많은 사건을 이제 관찰을 했는데요. 이 사기꾼의 레퍼토리가 하여튼 비밀을 지켜달라. 이거는 중요한 미개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외부에 발설되면은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 특별히 당신하고 친한 거 알지. 뭐 하여튼 수십 년 동안 되게 잘해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제 성사를 시키려면은 투자를 해야 돼. 당신한테 특별히 주는 거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틀림없이 사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많은 사건에서 제가 찾아낸 건데요. 굉장히 다급한 것처럼 막 연기를 합니다. 특히 사기꾼들하고 사기 피해자 관계에 관해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전에 설문을 통해서 찾아낸 게 66.2%가 아는 사람 또는 친인척이거든요. 10명 중에 7사람은 아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정신이 없다든지 이럴 때 딱 와가지고 자기가 급하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급하게 재촉하면은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다급한 건 지가 다급한 거지 이 피해자인 내가 다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사기꾼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도록 다급하게 재촉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계속 미룹니다. 내일 10시에 줄게. 그 10시에 전화하면 회의 중입니다. 오후 늦게 이제 어렵게 통화되면은 뭐 또 사정을 얘기하면서 뭐 일주일 뒤에 줄게. 뭐 이렇게 하고 계속 질질 끌거든요. 계속 미룰 경우는 이거 사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뭐 고소를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8년 전인가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에 있을 때 실제 사건인데요. 어떤 분이 10억 원을 이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돈을 달라니까 내일 줄게 계속 미룬 게 11년째 가서 이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고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확인을 해봤더니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너무 자기가 속았다.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내가 바보같이 살았냐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돈 빌려달라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기꾼이 한 뭐 3, 4년 뒤에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이번 시행사업은 진짜야. 돈을 빌려주면 4억을 빌려주면 전에 10억 원까지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분 또 며칠 고민하다가 또 4억 원을 또 빌려줬습니다. 물론 안 갚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조사가 좀 부실해가지고 이 양쪽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는데요. 이 사기꾼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검사님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돈 14억 떼먹은 사람이 뭐 억울합니까? 이게 도주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계속 미룬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장밋빛 미래만 얘기합니다. 이게 수익이 날 때만, 투자인 경우에 보면은 수익이 나는 것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면서 투자 약정서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약정서를 쓰는데 제가 실제로 상담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약정서에 수익이 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투자인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왜냐하면 투자인 경우는 원금 회수가 안 돼도 그냥 투자된 대로 그냥 그렇게 돈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원금을 안 돌려줘도 아무 의미가, 법적으로 뭐 돌려달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빌려주는 거는 원금 회수가 전제돼 있지만 투자는 원금이 날아가도 돈을 달라는 소리 못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많은 경우에 투자인 경우 원금 보장이라는 거를 요구를 해서 일단은 그 상대방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원금 보장되는 투자는 사실은 투자는 아니죠. 대여인 경우인데 그러나 진정성이 있다면 한 50%는 내가 원금 보장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밋빛 미래만 얘기할 때 특히 투자인 경우는 첫째 원금 보장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같이 부담하는 거냐.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투자인 경우는 손실 나도 다 그 투자한 사람이 다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인 경우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하셔야 되고요. 장밋빛 미래만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증거를 안 남겨요. 뭘 차용증을 쓰자 그러면 화내고요. 특히 실제 내가 수사했던 사건 중에 보면은 이 사기꾼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이게 잘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얘기가 이 사람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착각을 했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사기꾼이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실력이 늡니다.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약간 뭐 사기꾼이 머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미비했던 점, 뭐 심지어는 자기는 완벽하게 사기쳤다고 생각하지만 한 군데가 미비해서 결국 구속되면은요, 교도소에서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부분에는 굉장히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이제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임기응변에 능한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금액이 고소하기 굉장히 애매한 정도로 예산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이거 고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고소하려 그러면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그렇고 직접 쓸라니 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소를 하면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죠. 또 부인하면 대질 조사를 받아야죠. 차라리 고소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애매한 금액을 고소를 합니다. 이건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치기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 사기꾼 입장에서는 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말에 이제 고소를 당해도 바로 대답을 안 합니다. 자기가 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소문을 많이 냅니다. 실제로 이제 사기 사건이 여러 사람한테 사기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1차적으로 먼저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서 사기꾼이 뭐라 그랬냐면 수사한 경찰이나 검사한테 벌써 손을 써놨기 때문에 자기는 무혐의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피해자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에서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이제 저한테 이제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 사기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소문내고 다니는데 진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기 사건의 80%가 불기소거든요. 10건 중에 2건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애초 민사 사건이거나 아니면 사기 당한 건 맞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기꾼 입장에서는 믿져봐야 본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피해자는 그걸로 이제 고통받고 또 실제로 무혐의 처분이 되면은 다른 피해자들은 그냥 기가 죽어서 고소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기꾼 소문대로 그냥 손 써서 다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고소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결코 그 사기꾼의 그러한 거짓 소문에 휘말리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돈도 많고 화려했거든요. 화려했지만은 현재는 거의 자기도 사기를 당했는지 돈이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자꾸 이제 그 어려운 과거팔이를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확실해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직업이 확실해도 어려우면 제가 현직 검사 때 이제 그런 사건을 내가 맡아왔거든요. 현직의 출신이었는데 이분도 어떤 선물 시장인가 이런 걸 손을 대는 바람에 100억 정도 사기를 당하니까요. 거의 사기꾼 이상으로 의뢰인 돈 승소해서 받은 돈도 자기가 횡령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직업이 안정적이고 확실해도 현 상황이 어려우면 또 사기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꾼은 귀신같이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기가 돈 많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고 여러 부류의 그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꾼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누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연금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퇴직금을 이제 상당수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퇴직했는지 정보만 알려줘도 사기친 돈의 한 20, 30%는 준다. 이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 냄새를 잘 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 사람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사기치기에 적당한 사람인지 그걸 잘 분석을 잘 합니다. 그래서 대상 포착을 잘해서 각 사람별로 많은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다양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또 사기를 치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가 현직 검사 때인데요. 그 음성 관련으로 이제 특허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바로 상용화가 되는 것처럼 대기업하고 지금 계약된 걸로 속여가지고 한 몇십억 사기친 사건을 내가 한 적이 있는데요. 특허는 특허고 상용화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동일시하면 또 사기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나쁘면 판세를 뒤집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기꾼이 이제 어떤 피해자하고 이제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돈도 안 내요. 이제 돈을 계속 오늘 낼게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 돈을 안 내고 상대방은 이제 돈을 벌써 10억 이상 돈을 투자를 했는데 피해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의심쩍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답변하기가 좀 힘드니까 화를 내면서 나 이러면 나 의심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못해. 화를 내면서 이제 판세 뒤집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이미 자기가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넣기 전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의심나는 부분은 따지고 또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면 그건 분명히 뭔가 좀 사기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못 알아듣게 자꾸 합니다. 특히 이제 학력이 좀 낮은 분들은 약간 컴플렉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제 어려운 용어 쓰고 자꾸 물어보면 자꾸 무시하고 이런 경우는
그 기죽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더 꼬치꼬치 물어서 의문나는 부분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출연해서 자기가 주식 전문가니 코인 전문가니 이렇게 요새 뭐 방송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심한 경우는 실제 사건에서요. 방송국에 매달 한 500만 원씩 돈을 주면서 출연합니다. 그리고 자기 또 개인 사이트에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전문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 이제 또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또 수십억씩 또 투자받아서 막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이제 미니마이즈라 그래가지고 축소화하는데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 하면은 자기는 굉장히 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이제 건물도 막 보여주면서 자기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피해자는 이제 등기부도 확인도 안 했죠. 워낙 뭐 좋은 데서 식사도 하고 막 좋은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부자 클럽의 회원인데 연말에 되면은 은행에서 담보 잡힌 그 부동산을 이제 공매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걸 일부를 모아서 부자들만 한 2천억인가 지금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굉장히 그래도 성실하고 인상이 좋아서 특별히 끼워준답니다. 그러면서 10억을 넣으면은 그거 한 몇 달 뒤에 한 50% 이상 수익이 난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는 좀 믿을만 해가지고 돈을 넣었죠. 근데 피해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사기꾼이 몇 가지 얘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속았습니까? 했더니 너무 큰 거 뭐 2천억 되는 부분에 10억 정도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했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그룹에 끼는 것 자체가 이 사기꾼한테 미안한 그런 감정까지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은 이 사기치는 돈이 전체 사이즈에서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피해자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심한 경우는 실제 사건에서 막 조단위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1,000억 뭐 이렇게 넘어가도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되게 어려운데요. 그런 걸 언급하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건 중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면은 돈을 빌리는 사람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뭐 거래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 이름 그 명의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3자 계좌로 돈을 넣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을 이렇게 받아서 다시 제3자한테 보내면 번거로우니까 미안하지만 좀 직접 나의 편의를 좀 봐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돈을 넣고 나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계약 목적이라든지 돈을 빌려갔을 때 안 갚았을 때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줘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자기는 그 당사자가 아니랍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발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용증을 공증을 이렇게 해주더라도 그걸 또 그대로 또 공증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그 공증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뭐 감성을 자극해서 경기의 벽을 허무는가 그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합니다. 마너스 클럽에 가입한다든지 자기 고향에다가 노인들 모시고 경로잔치 한다든지 장학금을 낸다든지 이거 다 사기친 놈 가지고 하거든요. 물론 돈을 많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아니고 이 사기꾼들 중에는 또 이게 사기친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행은 선행이고 그거 아닌 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돈을 몇 억 되는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귄 지 얼마 안 되는데 돈 요구하면 이거는 100% 사기다. 로맨스 스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전화를 못 끊게 하면은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거래 같은 경우는 물건이나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경우 이제 이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피해자들 보면은 남의 말을 잘 믿고 거절을 못 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까봐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거절하는 남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 좀 따져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절 잘 못하는 분도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 크고 치밀하지 못한 분들 이런 사람들 또 사기 잘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욕심 많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 특히 로맨스 스캔 같은 경우는 사별했거나 이별한 사람의 어떤 외로운 마음을,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사기치는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그러면서 내 아는 분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후배들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다 빌려주고, 이제 빌려주고 나서 이제 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사기를 당했다고 그런 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경계를 하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 지인, 친척인 경우가 66.2%, 10명 중에 7명은 여기에 속하니까요. 아는 사람일수록 이 아는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어떤 증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기 사건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2022년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건이 148만 2천 건인데요. 그중에 32만 4천 건이 사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5건 중에 1건은 사기 사건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기 사건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사기치면 무조건 돈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고소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 설문을 돌렸습니다. 25.8%만 고소를 합니다. 놀랍죠? 고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금액이 작아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다음에 귀찮아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25.8%만 고소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이 10명을 상대로 1억 원씩 사기치면은 그러면 한 7억 정도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고소하니까 7억은 굳은 돈이죠. 그리고 사기꾼 특징이 사기친 돈은 다 차명으로 돌려놓거든요.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이 그 사기꾼 앞으로 돼 있는 돈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사기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7억은 벌써 굳은 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소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건 중에 2건만 기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좀 약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애초에 민사사건이거나 아니면 사기당한 건 맞는데 증거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죠.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차용증도 안 받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선고 단계, 법원의 선고 단계를 보면은 형이 너무 낮습니다. 일례로 2018년도 이제 베트남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취업 사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서 베트남에서 무슨 자기가 운영하는 무슨 학원을 다니면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취업을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8억 6천만 원 사기쳤는데요. 무기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취업 사기를 했는데 피해 금액이 4억 원이었는데요.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우리가 베트남보다 후진국은 아닌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1996년도, 90년에 6천만 원 보험 사기를 친 사람이 있는데, 슐람 와이즈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형이 얼마 나왔냐면은 845년이 나왔습니다. 물론 형사사법 시스템이 다른 점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기친 걸 보면은 2017년도에 1만 명을 상대로 1조 원 사기친 사건이 있었죠. IDS 홀딩스라고요. 외환 차익을 가지고 수익 낸다고 했는 김모라는 사람이 징역 15년 선고받았습니다. 1조 원 사기인데 15년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 단계를 보면은 사기꾼은 그냥 몸으로 떼올게요. 그냥 교도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수사기관의 한계죠. 국가에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교도소에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퇴직금으로 생각하거든요. 사기친 돈은.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 앞으로만 안 해놓으면 뺏길 염려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판사들도 선고할 때 그 기준에 따라 합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왜 그런지 이유를 써야 되는데요. 기본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누는데 일반 사기에 있어가지고 피해 금액이 300억 원 사기라 그러면 기본기관에서 6년에서 10년 사이 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을 사기쳤다면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은 얼마씩 버는 겁니까? 1년에 30억씩 봅니다. 교도소에 있어도 행복하죠. 네,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 법을 좀 현실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형법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한 1억 정도 치면 그냥 기본 합의 안 된 경우는 한 징역 1년 정도 나오거든요. 너무 이게 좀 현실하고 안 맞는데 하루빨리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말로 하는 문화죠. 우리가 이제 서양처럼 계약 문화가 아니라서 다 말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증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어떤 윤리나 도덕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게 문제죠. 흥사단 소속 윤리연구센터가 국민 한 5천여 명을 상대로 2019년도에 설문을 돌렸습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은 잘못하고 1년 정도 감옥 가도 괜찮다는 게 40.1%거든요. 이게 물질 만능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차용증, 아까 50점짜리밖에 안 된다는데 이걸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돈을 잘못 빌려주면요. 돈 잃고 그다음에 사람 잃고 심지어는 돈 빌려주는 사람 목숨까지 잃습니다. 이게 그 현재 우리 차용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금, 변제 날짜, 이자, 그다음에 뭐 이자를 한 2번 연체하면은 기한의 이익 상실, 그래서 한꺼번에 원금을 갚아야 된다. 그다음에 분쟁이 생겼을 때 뭐 관할법은 어디로 한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결국 돈을 줬다는 거, 그 결과에 대한 것만 있지 이걸 가지고서 민사소송을 하면은 결국 이기죠. 이기더라도 사기꾼은 다 차명으로 다 재산을 빼돌려 놓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요.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기죄로 이제 이 구성해서 오지만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2건만, 10건 중에 2건만 인정된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보면은 이 절도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은 게 뭐 때문에 줄었는지 아십니까? 이 CCTV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대도 조세형도 마지막에는 그 연립주택 단장 뛰어넘어서 저금통 훔치다가 이제 검거가 됐는데요. 뭐 때문에 잡혔냐 하면은 거기 근처에 CCTV가 있었거든요. 5일 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구속돼서 판사 앞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판사님, 제가 나이도 그렇고 그때가 83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도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종전의 행태로는 범행을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대도 조세형도 CCTV 때문에 더 이상 절도를 못하겠다고 항복을 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사기 사건에서도 CCTV를 달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바로 차용증에도 CCTV와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거기다 기재를 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차용증에 상대방의 약속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용도를 속여도 사기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변제자금 마련 방법,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속이면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형법에 이제 사기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시 말해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속이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거의에 따라서 착오에 빠져서 그 재산을 주는 처분 행위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전의 차용증은 처분 행위, 줬다는 거에만 되어 있는데 이 속였다는 부분, 정작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가지를 물어보고 한 가지를 실천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물어보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차용증에 CCTV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다 쓸 건데? 이거 물어보세요. 이게 바로 용도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갚을 건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바로 변제자금 마련 방법. 요거를 차용증에 기재를 하면은 이게 바로 CCTV를 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CCTV가 작동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돈의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돈의 꼬리표를 어떻게 답니까? 뭐 포스트잇으로 붙입니까? 그게 아니고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추적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형사사건에서도 이기는 차용증.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형사통합차용증. 이게 너무 말이 길어서 줄여가지고 임시원표 차용증인데요.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실제로 그거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많은 경우에 사기가 예방되고요. 좋은 점은 그게 있으면 이렇게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 사기쳤다가 이 영업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기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잖아요. 교도소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사기를 못 치는 거죠. 굉장히 착한 사람들은 많은데 어떻게 이 증거를 확보해야 될지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사기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행기는 양쪽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듯이 속였다는 증거와 돈을 줬다는 증거가 있으면 사기 입증이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항상 뭐 돈을 준다든지 어떤 그 결정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게 된 그 원인이 되는 그 사실을 뭐 차용증도 좋고요. 계약서도 좋고 하여튼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돈이나 재산을 주게 된 원인을 거기다 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자필을 하고 무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실제 제가 수사했던 사건인데요.
그 계약서가 사기 사건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꾼한테 이 계약서대로라면 당신 사기친 게 맞구만 이렇게 내가 얘기했더니 그 사기꾼이 거꾸로 저한테 검사님 저 이거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썼다는 증거를 대세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컴퓨터로 출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부분 자피를 받아서 필적 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장을 찍어도 좋은데요. 도장보다는 무인. 도장도 좋고 하여튼 무인을 찍으면 무인 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장을 찍으면은 그 지장이 찍힌 그 문서의 그 내용을 증명하는데 지장이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항상 현금 거래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백지에 서명 날인을 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재산을 다 주는 거와 같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아주 친한 그 형제처럼 막 지내던 사이인데 한 4년 동안 이 사기꾼이 작업해가지고 백지 한 넉 장에 이제 서명 날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투자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80억 소송을 걸어서 민사소송 1심에서 사기꾼이 승소했습니다. 어렵게 한 3, 4년 걸렸는데요. 이 혐의가 밝혀져서 사기꾼 7년 형이 나왔고요. 한참 뒤에 이제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기꾼 구속됐는데 돈은 다 회수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한 푼도 회수 못 하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지금 중에 있다고. 너무 슬픈 얘기죠. 그 다음에 내용을 안 읽어보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이제 낭패를 당하는데요. 모 대학 교수가 자기 아는 지인이 그 자동차 뽑는데 보증인으로 그냥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건 줄 알고 그냥 내용 안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기꾼이 자기가 2억 5천만 원 대출 받는데 이 교수를 보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결국 이 사기꾼은 돈을 안 갚았고 이 교수가 결국 자기 월급의 반이 압류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굉장히 슬픈 상황에 처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용을 읽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도가 기재 안 돼 있으면은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은 그 부분은 다 대충 형태를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무혐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꼭 용도를 기재하고 반드시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자인 경우는 반드시 그 투자하는 그 목적이 뭔지 그 사업은 정상적인 거를인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되고 그 원금 보장 그걸 반드시 해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진정성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났을 땐 어떻게 할 건지 반드시 그거 챙겨야 됩니다. 하여튼 투자 약정서에는 그게 돼 있는지 항상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판례가 이제 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믿고서 투자했다면 그 사기가 된다는 게 2013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로 받을 상황이 안 되면은 카톡을 한듯이 녹음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 당사자 간에는 녹음해도 위법이 아닌데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 제3자 건은 이제 형사처벌이 됩니다. 예컨대 이제 어느 부인이 남편이 외도하는 걸로 이제 의심하고서 남편 자동차 운전석 밑에 녹음 장치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불륜의 어떤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는데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혐의가 인정돼서 그 부인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부지간이라도 제3자거든요. 근데 대화하는 당사자끼리는 녹음해도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다만 민사상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금액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300 내지 한 400 정도 인정하고요. 그 녹음에 관해서 또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되면은 아주 중요한 증거니까는 녹음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 2024년도 최근 판례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부인이 남편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냥 녹음 장치가 아니고 악성 앱을 설치해서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이건 불법 감청이다. 증거로 못 쓴다는 게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화 당사자끼리는 녹음해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건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라서 이거는 불법 감청이라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실에 대비해서 컴퓨터 등으로 별도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자에게 직접 입금해야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언니가 동생한테 9천만 원 이제 빌리면서 자기 통장으로 안 받고 자기 아들 조카 통장으로 받았는데요. 차용증은 당연히 안 썼죠. 그래서 이제 돈을 안 주길래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민사 소송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원고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못해서 패소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돈을 받은 그 자기 아들, 조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돈을 받은 언니는 자기는 빌린 적이 없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패소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돈을 안 받고 제3자한테 받도록 이렇게 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가 긴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주식회사 금강산 ENC 코퍼레이션 이렇게 이제 물품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보로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그 물품 공급을 받기로 하면서 담보로 자기 이제 빌라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요. 글자 한자만 틀리게. 아까는 금강산 ENC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주식회사 금강산 CNC 코퍼레이션 C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2억 정도 물건을 받았는데요. 안 갚았어요, 대금을. 그랬더니 결국 이제 임의 경매를 신청하는데 경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이렇게 봤더니 글자 하나, 법인 글자 하나가 틀려가지고 완전히 별개 법인이랍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2억 사기를 당하게 됐죠. 사람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상호가 긴 경우는 반드시 그 하나하나 똑같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문서, 다시 말해서 다운 계약서를 써다오.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니까 써다오 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그 문서가 형식적으로 써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확인서 받아서 서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운 계약서가 실제 그 문서인 것처럼 가장해서 손해배상 내지는 그래 청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픈 얘기지만은 이제 노후에 자식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이제 웬만하면 이제 100세까지 사는데요. 이게 장수가 축복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적당한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이게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애물단지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 한 몇 달 전에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 6층짜리 건물, 이제 사우나 건물인데요. 한 40억 상당 간답니다. 연세는 이분이 한 85살 정도 됐는데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찾아와서 계속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상속하려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미리 사전에 넘겨달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매달 용돈도 뭐 한 200만 원씩 드린다 그러고요. 평생 뭐 이렇게 효도한다.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찾아오고 뭐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그냥 달달 볶길래 할 수 없이 이제 소유권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갑자기 이분께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돈이 필요해서 자기 이제 그 아들한테 이제 돈을 좀 마련해달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셔야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어떤 이상한 사람 그 사기꾼한테 얘기 듣고서 그 일을 벌리시려고 합니까? 막 핀잔을 줬답니다. 하도 괘씸해서 이 재산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 찾을 수 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있고 어떤 경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등기를 넘겨줄 때 효도각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제 이걸 원위치 해도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써야 되죠. 그러니까 말로만 넘겨주기로 약속했을 경우는 그냥 증여이기 때문에 민법상 그 해제는 가능한데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문서로 서면으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면으로 했고 아직 등기를 안 넘겨줬을 때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민법에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뭐 증여자한테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뭐 부양 의무를 안 했다든지 하여튼 문서만 돼 있어도 저쪽 아들 쪽에서 뭐 소송을 걸어오면은 그 뺏기거든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럴 경우는 효도각서, 넘겨갔을 경우는 이제 못 돌려받거든요. 그게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게 민법에 돼 있는데요. 어쨌든 그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효도 부담부 증여라 그러는데요. 네가 부양한다든지 용돈 얼마 주기를 한 거를 위반했을 경우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원상회복을 한다. 이거를 반드시 넣어놔야 나중에 자식이 딴소리를 못 하고요. 그렇게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약속을 계속 잘 이행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오삼불고기라 그러는데요. 8가지 행동 지침, 오징어와 삼겹살로 만든 요리가 오삼불고기인데 오징어 5가 뭐냐면 예방, 5가지 사기 예방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거래하는 상대방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요.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뭔가 느낌이 나한테 해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잊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깜빡하면 또 사기를 당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비공이 없어요. 정비하는 수리공이 없는 게 아니고 정답, 비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먹으면 뭔가 파격적 고수익 보장 이렇게 되면 그 사기로 넘어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항상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서로 남기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다운 계약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 꼭 쓰는 경우도 상대방한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당한 이후에 삼겹살, 사후 대책 세 가지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10억 사기당한 분 있죠. 계속 미루다가 공소시효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가 맞다면 빨리 고소해야 됩니다. 이거 친고죄. 사기가 확실하면은 빨리 고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 합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시 또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문이설로 뭐 공증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제가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실컷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외상 합의하는 바람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또 범인은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피해 금액의 반이라도 일부라도 회수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외상으로 합의해주면은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사건이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충 어쨌든 그 100세까지 사기 당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어쨌든 간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중히 그리고 자식이라도 항상 그 우리 노후까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줄 때는 항상 어떤 부담이라 그러나요? 어떤 대가 관계를 해놓지 않으면 그냥 돈만 챙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남 몰라라 하는 소시오패스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시면은 그래도 노후까지는 그 노후 자금 털리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